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할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통조림이 가장 유통기한이 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산 정수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저장실에 겨우 3일치 식량이 있으면서 그것을 대비라고 부릅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언덕 어딘가에서는 당신에게 타겟 광고를 팔아 재산을 모은 한 남자가 노라드를 정원 창고처럼 보이게 하는 시설의 마지막 손길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같은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성냥 없이 불 피우는 방법을 구글링하는 동안 그들은 다르파 전직 엔지니어들과 방폭 콘크리트의 최적 두께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하실에 쌀과 콩을 비축하는 동안 그들은 북방우가 방사능 주차장으로 변할 때에도 자신들의 유기농 케일 농장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기 이동 패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문명의 건설입니다. 자체 전력, 자체 식량, 자체 물, 자체 의료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체 규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된 완전히 분리된 사회입니다. 화폐가 접근성이고 유일하게 중요한 여건은 이미 당신의 이름이 손님 목록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하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하드웨어를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중세 왕들이 질투심에 울부짖을 만한 요새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 바로 충성심입니다. 세상이 불타고 달러가 화장지가 될 때 총을 든 남자가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정확히 무엇이 막을까요? 보안 책임자가 자신이 경호원보다 왕이 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까요? 그것이 사과 속의 벌레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구상된 모든 억만장자 벙커의 기초에 있는 균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청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합시다. 지식은 힘이고 황무지에서는 힘만이 당신을 숨쉬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생존 격언, 새로운 귀족의 영번 규칙, 지리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그리고 미래는 더 이상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좌표로 결정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뉴질랜드일까요? 아니, 진지하게요. 왜 종말론적 복합성을 가진 모든 기술 억만장자들이 갑자기 지구의 남쪽 끝에 있는 두 섬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경치 때문인가요? 양 때문인가요? 훌륭한 영화 인센티브 때문인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핵낙진이 중학생 댄스 파티의 나쁜 향수처럼 사방에 똑같이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낙진은 규칙, 즉 대기 규칙을 따르며 그 규칙은 지구대기 순환 패턴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쓰여집니다. 종말 시대를 위해 단순화된 과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순환 세포로 나뉩니다. 북방위에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지 순환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북방위의 공기는 대부분 북방구에 머무릅니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방사능 입자를 상층 대기로 던져 넣습니다. 이 입자들은 지배적인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북쪽에서는 북극 주변을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표류합니다.
그들은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물, 토양, 식량 공급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남방우는 자체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는 열대 수렴대라고 불리는 경계가 있으며 이는 대기 장벽처럼 작용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북방우의 모든 주요 도시가 유리 분화구가 된다 하더라도 남방우 깊숙한 곳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뉴질랜드는 대략 남위 41도에 위치합니다. 남아메리카 남단인 파타고니아는 남위 약 50도에 위치합니다. 둘 다 그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적도 혼합대 아래에 있고 남대양의 깨끗한 광대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실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핵 목표물로부터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상학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후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첫 번째 체크박스일 뿐입니다. 억만장자 체크리스트의 두 번째는 물입니다. 병에 든 물이 아닙니다. 물탱크가 아닙니다. 저는 대수층, 즉 수천 년 동안 바위를 통해 여과되어 지표 오염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하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대수층 시스템 중 일부 위에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북부 파타고니아 빙원, 즉 남방우에서 가장 큰 온대 빙하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마르지 않을 빙하 녹은 물강을 공급합니다. 신선한 물 독립을 원하십니까? 땅을 파세요. 지질학을 활용하세요. 지구 자체와 친구가 되세요.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매달 요금을 내는 종류가 아닙니다. 두 지역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합니다. 이는 지열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단 한 갤런의 연료도 운송할 필요 없이 전기, 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열을 의미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지열 에너지로 수도 전체를 난방합니다. 억만장자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유럽의 겨울 없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뉴질랜드입니다. 온화한 기후, 지열 에너지, 깊은 대수층, 남방우 바람보호. 이곳은 휴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생존 최적화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거대 쓰나미, 해안 도시를 산호초 시스템으로 바꾸는 성경적 홍수 같은 것들입니다. 해결책은 고도 계산입니다. 너무 낮으면 그린란드가 마침내 녹아내릴 때 수중에 잠깁니다. 너무 높으면 식량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대기는 얇아지고 자외선 복사는 더 강해지고 성장기는 짧아집니다. 이상적인 지점은 현재 해수면으로부터 500피트에서 1500피트 사이입니다. 200피트 해수면 상승에도 여유롭게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최악의 해안 폭풍, 해일을 피할 만큼 충분히 높지만 정상적인 대기압과 자외선 노출로도 실행 가능한 농업 토지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낮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정치인이 당신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시민권법을 문자 그대로 변경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 국경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제출하는 서류는 당신이 시민으로 환영받을지 아니면 난민으로 거부될지를 결정합니다. 억만장자들은 몇 년 전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은요? 좋습니다. 이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대수층과 지열원을 찾았고 대기 경계의 올바른 쪽에 완벽한 고도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제 건설해야 합니다.
당신이 짓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계약자와 허가를 받고 검사관이 무허가 화장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는 식으로는 아닙니다. 마치 신의 진노를 예상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싶다는 듯이 지어야 합니다. 폭발이 아니라 공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먼저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발 근처에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그 여파, 낙진, 화학무기, 생물학적 작용제, 수백만 개의 화재로 인한 연기입니다. 당신이 군용품점에서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방독면은 당이 노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필터입니다. 숨을 쉴 때 입자를 가두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필터가 포화될 때까지는 잘 작동합니다. 그 후에는 오염된 물질을 통해 숨을 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양압 또는 과압이라고 불립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 역과하는 대신 내부 공기압이 외부 공기압보다 높은 밀폐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공기가 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균열, 모든 틈새, 모든 불완전한 부분은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밀어냅니다. 여기에 산업 등급의 헤파 필터, 알레르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군사 규격입니다. 와 화학 및 생물학적 작용제를 제거하는 활성탄 스크러빙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시설로 들어오는 공기는 폐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단계의 정화를 거칩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는 CBRN, 환경,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에 대해 등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대기가 말 그대로 독가스라 할지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제어 시스템입니다. 생물무기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며 전체 단지를 덮을 수 있도록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집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공기만이 유일한 보이지 않는 위협은 아닙니다. EMP, 전자기 펄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폭탄이 터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멈추고 전화기가 죽고 전력망이 암흑이 됩니다. 매우 극적이고 줄거리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현실은 더 미묘하지만 위협은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 300마일 상공에서의 고고도 핵폭발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대기를 통해 아래로 쏟아지는 엄청난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상에 도달하면 전력선, 컴퓨터 칩, 회로 기판이 있는 모든 전도체에 전류를 유도합니다. 결과는 광범위한 전자장치 고장입니다. 전력망은 몇 시간 동안만 다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압기가 터지고 제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현대사회는 전자기기에 의존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벙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공기 역과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의 공기 여과 시스템은 그것을 제어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죽은 겁니다. 당신의 워터펌프는 전기로 작동합니까? 죽은 겁니다. 당신의 통신 시스템은 1950년 이후에 발명된 것을 사용합니까? 죽은 겁니다. 해결책은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립니다. 패러데이 케이지는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 인클로저로 전자기 에너지를 외부로 분산시키면서 내부를 보호합니다. 번개가 칠 때 자동차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의는 금속 껍질을 따라 흐르고 당신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노트북용 패러데이 케이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전체 벙커용으로 만드는 것은 비싸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구리, 강철, 알루미늄과 같은 전도성 물질의 그물망으로 감싸서 전자기 펄스가
전자기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이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백업입니다. 패러데이 케이지도 완벽하지 않고 전자기기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존 전체가 컴퓨터에 달려 있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동 시스템, 기계식 워터펌프, 손으로 돌리는 발정이, 아날로그 게이지, 물리적 스위치, 즉 순수한 물리로 작동하며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디지털 제어 환기 장치가 고장나면 레버와 약간의 근육으로 작동하는 백업을 원할 것입니다. 전자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전자기 스펙트럼에 신경 쓰지 않는 기계식 자물쇠를 원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중복성입니다. 모든 디지털이 고장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어로 작동하는 백업을 만드세요. 이제 누군가 당신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난공불락의 요새, 깨끗한 공기, 보호된 전자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목표물입니다. 모든 드론, 모든 위성, 모든 필사적인 군중은 당신이 만든 것, 즉 자원, 피난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은폐입니다. 사람을 위한 위장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위한 위장입니다. 이것은 은폐 건축이라고 불리며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시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언덕, 버려진 헛간, 자연적인 암석층, 여기에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모든 것. 주요 적은 열 화상입니다. 위성과 드론은 열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난방이 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기계가 작동하는 건물은 열 화상 카메라에서 등대처럼 빛납니다. 대책 전략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구를 열 완충 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 건설, 열 신호를 넓은 지역에 분산시켜 집중된 열원 대신 주변 지열처럼 보이게 하는 열 분산 시스템, 위에서 구조물을 가리는 전략적 조경, 나무, 식물, 자연적인 특징, 일부 시설은 완전히 지하에 건설되며 입구는 자연 동굴이나 오래된 광산 갱도처럼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농업 건물로 위장하고 그 위에 실제 농장을 만들어 어떤 활동도 정당화합니다. 최고의 벙커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벙커이며 만약 그들이 당신을 찾으면 그때 방어 시스템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대비자와 진지한 대비자를 구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장된 음식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까? 1년? 2년? 당신의 벙커에 동결 건조식품과 MRE가 가득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칼로리 필요량을 계산했습니다. 단백질 바와 비타민 보충제를 비축했습니다. 24개월 동안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요? 저장된 음식의 한계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봉지를 먹고 마지막 통조림을 긁어 먹으면 당신은 그저 잘 보호된 시체가 될 뿐입니다. 억만장자들의 접근 방식은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생물학적 자율성,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시설 내에서 무기한으로 생성되는 폐쇄 루프 시스템입니다. 식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흙, 햇빛, 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종말론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흙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햇빛은 핵겨울에 의해 가려지거나 단순히 지하에 있기 때문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물은 부족하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수경재배와 에어로포닉스입니다. 수경재배는 흙 대신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뿌리가 직접 용액에 매달려 필요한 것을 흡수합니다.
흙이 필요 없으며 흙 오염 위험도 없습니다. 에어로포닉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뿌리가 공중에 매달려 정기적으로 영양 용액을 분무받습니다. 이것은 물을 훨씬 적게 사용하며 식물 영양분을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수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평평한 밭 대신 각층의 자체 조명과 관계 시스템을 갖춘 우뚝 솟은 식물 재배 선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 농장보다 평방 피트당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LED 기반이며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에 맞춰 특별히 조절됩니다. 영양 성장을 위한 청색광, 개화 및 결실을 위한 적색광.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LED는 지열 발전이나 태양열 배열 또는 당신이 구축한 어떤 에너지 시스템으로든 작동합니다. 이것이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지하에서 무기한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축은 문제입니다. 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돼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닭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두 폐기물을 생산합니다. 모두 밀폐된 환경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속도로 자원을 소비합니다. 억만장자들의 해결책은 두 가지 형태, 즉 곤충과 바이오리액터로 나옵니다. 곤충, 특히 검은 병정파리 유충과 갈색 거절이 유충과 같은 종들은 놀랍도록 효율적인 단백질 변황이입니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심지어 인간의 배설물을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을 먹고 고단백 바이오매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재활용 기계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갈색 거절이 유충을 직접 먹고 싶지는 않겠지만 갈아서 가공하면 빵, 파스타 또는 다른 어떤 주식에도 추가할 수 있는 단백질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액터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고기를 키우는 배양기입니다. 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를 채취하여 영양액에서 배양합니다. 동물 학대도 없고 방목지도 없으며 사료 전환 비효율성도 없습니다. 상업적 규모로는 아직 기술이 초기 단계이지만 부유층은 대부분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을 시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벙커에서 생산된 배양육은 실제 고기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식단 품질을 무기한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단백질 바와 절박함으로 연명하지 않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의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적인 대비자는 구급상자, 붕대, 어쩌면 미리 생각했다면 항생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골절, 운이 좋다면 감염을 처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억만장자의 벙커에는 의료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진단 장비, 엑스레이 기계, 초음파, 혈액 분석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술 능력, 수술대, 마취 시스템, 수술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수술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외과 의사가 초인적인 정밀도로 최소 침습 시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로봇 플랫폼입니다. 병원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누군가 개인 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소규모 의료팀이 일반적으로 전체 병원 직원이 필요한 시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 보관도 또 다른 고려 사항입니다. 주요 외상은 일반적으로 수혈을 필요로 합니다. 혈액은행이 필요합니다. 혈액형 일치가 필요합니다. 무기한으로 작동하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일부 시설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실제 의료 전문가를 생존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개인 외과 의사는 단순히 대기 중인 것이 아니라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독점적인 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벙커 접근권을 얻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봉건제도입니다. 영주가 전문가를 보호하고 전문가는 영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 저장이나 물 여과가 아닙니다. 완전한 물 재활용입니다.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을 위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물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보급은 비싸고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호흡에서 나오는 습기, 땀, 소변, 심지어 대변에도 추출할 수 있는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상 100%의 물이 회수되어 식수 품질로 정화되는 폐쇄 루프 시스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유기체를 통해 재활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역겹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은 없습니다. 단지 아주 잘 정화된 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벙커는 외부 수자원으로부터 독립됩니다. 강이나 우물이나 강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포획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수경재배 농장, 곤충 단백질, 바이오리액터, 그리고 의료시설과 결합하면 이론적으로 영원히 기능할 수 있는 것, 즉 밀폐된 생태계, 아무데도 가지 않는 세대 우주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연봉으로는 1000년 동안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이때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당신은 벙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가 채워져 있고 밀봉되어 있습니다. 위장되어 있고 강화되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게다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당신은 맨해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순간부터 벙커 문이 영원히 닫히는 순간까지는 대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시설이 폐쇄되고 예외는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방어해야 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 아워 문제이며 전체 억만장자 생존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지상 교통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도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모두가 떠나려고 하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러시아워를 즐거운 일요일, 드라이브처럼 보이게 하는 교통체증입니다. 당신의 차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보급품으로 가득 찬 매우 비싼 금속 상자가 됩니다. 비상 서비스는 초기에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질서는 취약합니다. 교통 통제가 무너집니다. 사고가 쌓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량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도로 자체가 위험지대가 됩니다. 부유층의 해결책은 도로를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VTOL 항공기, 즉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교통체증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옥상, 개인 헬기 착륙장, 요트 갑판에서 이륙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차로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공중에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전통적인 선택이었지만 사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재급유 전에 300에서 500마일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양을 횡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인 제트기는 그 범위를 확장하지만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공항은 혼란스럽거나 폐쇄될 것입니다. 활주로 접근은 병목 현상이 됩니다. 최신 세대의 VTOL 항공기, 즉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확장된 사거리로 수직 이착륙을 약속하지만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전에
물리학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항공기도 유한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뉴욕에서 뉴질랜드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항공기로도 불가능합니다. 연료가 필요하며 이것이 사전 배치된 보급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태평양 전역의 전략적 지점에 연료와 보급품이 비축된 개인 활주로 사슬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은 유지 관리되고 보안되어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착륙하고 재급유하고 다시 이륙합니다. 섬들을 건너 안전으로 향합니다. 이것들은 공공공항이 아닙니다. 사유시설이며 종종 구매한 토지나 섬에 있습니다. 때로는 연구기지나 농업전초기지로 위장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탈출 경로의 디딤돌이 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일부 억만장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벙커를 건너뜁니다. 대신 제가 그림자 요트라고 부르는 것에 투자합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럭셔리 요트가 아닙니다. 장기 자율 운항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박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를 통해 자체 담수를 생산합니다. 태양열, 풍력 또는 어떤 경우에는 소형 핵반응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합니다. 바다는 해자가 됩니다. 고정된 위치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된 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목표물이며 자급자족하며 당신이 원할 때만 보입니다. 이러한 선박 중 일부는 외부에서는 낡고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만 내부에는 군용 등급의 기능을 숨기고 있습니다. 녹슨 외관은 의도적입니다. 이는 해적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훔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선박들은 방어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고 접근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며 그 목적이 더 명확합니다. 공통점은 자율성입니다. 광대한 바다를 장벽이자 자원으로 활용하여 외부 지원 없이 무기한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벙커를 선택하든 요트를 선택하든 헬리콥터를 타든 개인 제트기를 타든 한 가지 문제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사람들, 특히 당신과 함께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억만장자의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벙커를 혼자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방어를 위한 보안 요원이 필요합니다. 요리사, 기술자, 물류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인구가 필요하며 당신이 데려오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기술작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사막 리조트에서 매우 부유한 투자자 그룹에게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은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그를 혼자 만나기 위해 간견료를 지불한 후 그의 준비된 연설 내용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만 있었습니다. 사건 후에 어떻게 보안 병력에 대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사건, 대문자 2. 그것이 그들이 예상하는 어떤 붕괴를 지칭하는 방식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붕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비원이 당신에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급여, 혜택, 직업 안정성이 따르기 때문에 명령을 따릅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권위를 강화하지만 붕괴 후 시나리오에서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경제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부를 경찰도 없습니다. 오직 총을 가진 자와 식량을 통제하는 자라는 즉각적인 현실만 존재합니다. 군사훈련을 받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무장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벙커 경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 책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무엇이 그가 자신이 책임자가 되고 싶다고 결정하는 것을 막을까요? 당신의 돈?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법적 계약?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 전력망이 죽으면 아무도 당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방에 있던 억만장자들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결책은 심각하게 디스토피아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생체인식 잠금 장치입니다. 식량 저장고, 물 시스템, 전력 제어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후원자의 생체인식으로만 열리는 잠금 장치 뒤에 두는 것입니다. 망막 스캔, 지문, DNA. 경비원은 세상의 모든 총을 가질 수 있지만 식량 보관함이 당신에게만 열린다면 당신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해결책입니다. 경비원이 대체 식량원을 찾을 수 없거나 당신에게 잠금 장치를 열도록 강요할 수 없거나 당신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들이 덮었을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지연 전술일 뿐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인질입니다. 보안 직원들에게 가족을 벙커로 데려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내, 자녀, 부모. 이것을 관대한 혜택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명시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 가족들은 담보가 됩니다. 경비원이 선을 넘으면 그 가족들의 식량과 의료 서비스 접근은 협상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중세적 논리입니다. 영주들은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기사들의 가족을 궁정에 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증오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인구를 만듭니다. 그 방에서 제안된 가장 어두운 해결책은 쇼크 칼라입니다. 말 그대로 보안 요원의 목에 부착된 폭발 장치로 후원자가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기술은 존재합니다. 윤리는 괴물 같지만 모든 정상적인 규칙이 붕괴된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는 괴물 같은 것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전략이 됩니다. 어떤 억만장자가 실제로 이것을 구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은 그들이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책은 공통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생체인식 우회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인간. 후원자가 사고를 당하면 가족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 쇼크 칼라 트리거를 비활성화하거나 그것을 자신들의 잠재적 주인에게 되돌릴 수 있는 인간. 인간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해결책은 인간을 방정식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화된 보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로봇계, 드론무리, 안면 인식 및 발사 권한을 가진 자동화된 감시 포탑. 보스턴 다이내믹스 비디오를 보셨을 겁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험난한 지형을 탐색할 수 있는 로봇개들. 무기가 장착되어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개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드론무리, 수백 개의 작은 비행 유닛이 경계를 순찰하고 침입자를 식별하며 프로그램된 대로 비살상 또는 살상 무력으로 대응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포탑, 잠들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지 않고 보호할 가족이 없는 조준 시스템을 갖춘 고정된 위치. AI가 결정을 내립니다. 기계가 실행합니다. 인간의 충성심은 필요 없습니다. 실패 모드를 생각하기 전까지는 깔끔하게 들립니다. 에이, 아이가 오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군을 오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이 끊기고 안전장치가 모든 것을 쏘도록
기본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화는 한 가지 위험을 다른 위험으로 대체함으로써 충성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기계적 예측 불가능성으로 바꿉니다. 반란을 오작동으로 바꿉니다. 아마도 그것은 용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로봇이 자신이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생존 환상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하인이나 영혼 없는 기계에 둘러싸여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살면서 세상이 다시 살만한 곳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냉담한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안 역설입니다. 외부 세계에 맞서는 벽은 세울 수 있지만 함께 있는 내부 사람들에 맞서는 벽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올바른 위치를 선택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생산 및 의료시설을 갖춥니다. 제 시간에 탈출합니다. 생체인식, 자동화,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몇 가지 해결책의 조합을 통해 충성도 문제를 관리합니다. 이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붕괴는 일어났습니다. 외부 세계는 혼란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에게 생존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생존은 전환 단계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재건, 새로운 사회,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에서 그들은 단순히 또 다른 시민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가 되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략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붕괴 후 시나리오에서도 지식은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됩니다. 발전기를 재건하고 대규모로 물을 정화하고 약을 제조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성직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취약합니다. 전력이 필요한 서버에 존재하고 불에 탈 수 있는 책에 존재하며 죽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지식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지보수 없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된 중요한 인간 지식, 공학 설계도, 의료 절차, 농업 기술, 제조 공정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저장 장치는 열화됩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고장 납니다. SSD는 전하를 잃습니다. 인쇄된 책조차 결국 썩습니다. 대안은 이국적이지만 현실적입니다. 펜토초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여 수정석영에 새겨진 정보. 이것은 열화 없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텍스트가 새겨진 금속판은 확대경으로 읽을 수 있으며 불과 물과 시간에 강합니다. 수천 마일 내에서 전기 그리드를 재건할 수 있는 설계도, 항생제의 화학 공식, 수질 정화 시스템의 공학 계획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신탁, 마법사, 즉 생존을 넘어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신흥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식을 통제하는 자가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 지식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씨앗 저장고.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즉 둠즈데이 볼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업 재앙에 대한 보험으로 얼어붙은 산에 보관된 전 세계 작물 씨앗 저장소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씨앗, 유전 물질, 배아의 개인 컬렉션으로 단순히 작물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하며 생존뿐 아니라 경쟁 우위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유전 물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벙커에서 나온다면
멸종된 종을 다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재배할 수 없는 작물 씨앗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천이자 조력자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유전 물질, 정자, 난자, DNA 샘플까지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혈통은 계속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재건된 세상에 어떤 생식기술이 존재하든 그들의 유전 코드는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종류의 불멸성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패턴이 지속되고 당신의 어떤 버전이 당신이 결코 볼 수 없는 미래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게임입니다. 생존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사회가 출현하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혈통, 당신의 가치, 당신의 영향력이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숨을 고릅시다. 우리는 방금 청사진, 지리, 공학, 생물학, 물류, 보안, 장기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취약합니다. 모든 조각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리는 낙진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공학은 벙커가 초기 사건에서 살아남는다고 가정합니다. 생물학 시스템은 수경재배나 물 재활용에서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물류는 탈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가정합니다. 보안은 인간이 충성심을 유지하거나 기계가 오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남는 것입니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죽은 채 적대적인 하인이나 윙윙거리는 로봇에 둘러싸여 지하에서 배양육을 먹으며 사는 것. 벙커는 좋은 삶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존재를 위한 계획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억만장자 벙커 청사진.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하드웨어,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비축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한 가지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생존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재앙을 헤쳐나가는 그룹은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그룹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협력을 가진 그룹입니다. 억만장자 벙커는 두려움의 기념비입니다. 모든 벽은 또한 감옥입니다. 모든 고립의 정도는 생존할 가치를 잊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과의 관계가 그들의 수억 달러짜리 땅속 구멍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황무지는 포트폴리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황무지는 누가 함께 일할 수 있고 누가 혼자 죽을지를 알 뿐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만약 엘리트들의 숨겨진 요새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고 했던 역사와 청사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식을 확보하고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음 진실의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